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뜻밖의 총기 피습을 당했죠. 그리고 참여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아베 피격의 충격은 컸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였고 또 강경 우익의 아이콘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내 파문도 컸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그의 영향력 때문에 이 아베 그 후라는 타이틀이 전 세계 언론을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곧 이어진 참여원 선거는 아베 전 총리의 피격으로 인한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은 물론이고 일본 유신회라든지 또 국민민주당 같은 개헌 세력은 전체 의석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166석을 넘는 압승을 그러니까 177석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등 70년 넘게 개헌을 막아온 야당들이 참패를 해서 존재감을 잃거나 몰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일본 평화헌법의 수호자로 불리는 사회민주당은 충격적인 선거 결과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정당 설립 요건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거 그 후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아베 피격 사건이 영향을 준 참여원 선거 결과는 우선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개헌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개표 직후에 평화헌법 개정 추진 가속화를 선언했고 11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일생의 수건으로 여겼던 이 아베 신조 전 총리하고는 다르게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겠다 그러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헌의 호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헌법에 명기하는 겁니다. 이는 전쟁 포기, 그리고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금지, 교정권 불인정을 담은 평화헌법 9조 1항과 2항을 고쳐서 자위대가 위헌조직이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미겠지요. 이와는 별개로 기시다 정권은 올해 말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탄도미사일 공격 같은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적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적의 공격 여부 판단을 정부가 한다는 점에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 공격받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일본이 직접 대북 선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일본 군대가 선제 공격을 포함해서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헌법적 타당성 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의 개헌 여론도 이미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이렇게 개헌 쪽으로 반전된 데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불안해진 국제 정세가 한몫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이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위협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참여원 선거 당일인 10일 NHK 방송의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헌법 개정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헌법 개정 반대 의사인 25%보다도 2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개헌 찬성이 45%, 반대가 44% 거의 비슷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론 개헌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베 전 총리의 피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개헌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의 유훈이 일본 사회 내 개헌 분위기에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선거 후 두 번째는 기시다의 권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베 사망과 참여원 선거에서의 여당 압승, 특히 자민당의 과반수 의석 점유는 기시다 총리의 입지를 강력하게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이 자민당 내의 강경파였던 아베 파벌의 흡수 여부입니다.
기시다는 당내에서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 최대 파벌은 강경 보수 성향의 세이와카이로 이 아베 전 총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죠. 그런데 아베의 사망으로 과연 세이와카이 파벌이 일정 부분 와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에 온건 성향을 보여왔지만 만약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아젠다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베 파벌인 세이와카이를 흡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됐을 때 기시다 총리는 땀방울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TV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일본 국민들에게 아베 전 총리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특히 그가 정열을 쏟은 납치 문제라든지 헌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 그러면서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행동력으로 일본을 이끌어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베 유산을 충실하게 이어받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더구나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무려 74%에 달합니다. 이런 정치적 흐름이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세력을 흡수하는 데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뜻입니다. 현재 자민당 내에 중의원과 참여를 합쳤을 때 아베파는 95명, 모테기파는 51명, 아소파는 50명, 니카이파는 42명, 그리고 기시다파는 42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9월에 총리에 취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기반이 취약했다는 의미죠. 지난 총리 선거 때는 아소 파벌과 모테기 파벌이 그를 총리로 밀었습니다. 물론 아베 파벌도 간접적으로 기시다를 지원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시다 총리는 당내 3개 파벌의 지원하에 총리에 당선됐기 때문에 입지가 강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최대 파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흔들리는 아베 파벌들을 상당히 흡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아베 파벌에서는 내부 결속을 이끌 총리급 인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미우리 신문은 최대 파벌이 흔들면 당내의 역학 관계도 크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내 여당의 압승을 바라보는 중국은 지금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11일 연립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일본은 아베 유산을 계승한다는 기치 아래 평화헌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그러면서 일본이 향후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에 제약이 없어서 해외 전쟁 참여가 가능하고 공격적인 다자기구인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에도 가입할 수 있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이고 일본과 아태 지역에도 지극히 해로울 것이다 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의 보수적 태도가 더 강화될 것 같다 하면서 이는 일본 주변국들과 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12일에도 일본 연립 여당과 우익 세력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개헌을 위한 장애물이 기본적으로 제거가 됐고 개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그러면서 개헌은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주변국과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어서 헌법 구조에 자유된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은 전후 역사와 평화 발전의 길을 부정하는 위험한 신호를 이웃과 아시아 전역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왕 대변인에 이어서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의 이웃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추진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방위 전력 수정이라든지 개헌은 이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도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죠. 이를 미국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1%에서 2%로까지 증액하게 되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넘어서 세계 3위 군사대국으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과거 전범국이었던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뚜렷한 상황에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고 더욱이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과거의 침략 역사에 대해서 용서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미국 역시 일본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만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 틀 안에서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는 또다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둔 한국과 일본이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 외교로 선의의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국방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